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련을 통한 국어, 답이 보이는 국어, 웅쌤국어의 최광웅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은요. 4강 한 걸음씩 올라가 전체를 보라. 사건과 구성과 관련된 선제소설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선생님과 함께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들은 결국 현대소설을 어떻게 봐야 답을 얻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현대소설을 보는 그 단계별 과정들을 선생님과 함께 작품 속에 적용도 해보고 중요한 개념들을 확인해서 저는 현대소설과 관련돼서 1도 몰라요 라든가 아니면 저는 현대소설을 알긴 알지만 현대소설 문제 잘 풀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해요 라든가 이런 모든 아이들이 현대소설과 관련돼서 완전히 자신의 문제의 영역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쌤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쌤과 함께 인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갈등과 관련된 것들로 진행을 하면서 1강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들, 2강, 3강에서 필요한 단계별 수순을 선생님과 함께 밟았다라고 하신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사건과 구성이라는 이름으로 문제 유형에 걸맞은 중요한 핵심 개념과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적용을 위한 주요 소설들을 만나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야. 자, 여러분 일단 소설에서 사건이 없으면 이야기가 벌어지지 않아요. 쌤이 이제 갈등에서 사실 언급했던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사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의 내용과 포인트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기매김할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에서 다뤄지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자고 그랬어. 쌤이 강조하는 건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풀 문제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 막연히 외우고 막연히 문제를 푸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윗글에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윗글에 밑줄 친 A, 밑줄 친 B 혹은 밑줄 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음 정리했을 때 이런 방식의 문제도 우리가 풀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결국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지? 사건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쌤이 강조했었죠. 인물의 체크를 해달라. 맞아요. 인물의 체크를 해달라. 중요한 배경이 되는 요소, 배경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들의 관련돼서 밑줄을 치고 체크를 해달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건 중심 읽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문학을 읽을 때 접속어의 밑줄을 긋고 중요한 중심 문장을 찾아 읽는 것처럼 현대소설의 지문을 독해하고 분석하는 그것들을 훈련하는 방법에도 중요한 과정과 공식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인물에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물들끼리의 사건과 갈등이라는 요소에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쌤, 그러면 인물은 그냥 이름을 혹은 그, 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면 되겠는데 사건의 밑줄 그라고 하는 건 연습이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사건에 제가 밑줄을 그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건은 별게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인강을 보고 있잖아.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결국 하나의 이야기에는 중심이 되는 사건이 있고요. 그 중심이 되는 사건이 되기까지의 여러 작은 사건들이 모여 있어요. 그 여러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중심 사건을 이룬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예를 들면 너희는 이번 너무 좀 부정적인가요? 이번 시험에서 망쳤어. 중심 사건이야. 난 이번 중간고사를 죽 썼어. 이게 주된 사건이죠. 그럼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있죠? 시험 보기 전날 친구랑 페북을 해서 잠을 못 잤어. 잠을 못 자가지고 시험을 또 망치게 됐고 그 전날에는 어떻게 했어? 그래,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공부 좀 해볼까 했는데 노래방을 기어갔어. 그래가지고 결국 그러면 이 사건들이 모여서 하나의 중심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라는 거야. 아, 중심 사건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그 중심 사건을 이루기 위한 자잘구리한 인물의 행동이라든가 말 중에서 그 사건과 연관된 요소들을 체크하는 게 바로 사건 제시 방법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결국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됨을 알았을 때 우리가 지문을 어떻게 분석해서 문제의 답을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힘이야. 여러분들의 훈련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됐죠?
첫 번째,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 자, 기본적으로 사건들의 중심 사건을 이루게 되는 사건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통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하나의 사건에다가 이때 중심 사건이 수많은 작은 사건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자, 우리가 연습하기 좀 쉬운 운수 좋은 날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자. 운수 좋은 날이라서, 자, 아내가 병으로 죽었다.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날은 무슨 날이죠? 아내가 죽은 날이죠. 이 소설에서 가장 커다란 핵심은 아내가 죽었다라는 거야. 아내가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야. 그게 중심 사건이라면 그 밑에는 어떤 것들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자, 아내가 기침을 심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김첨지아는 잘 먹지도 못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날따라 운수가 좋게 인력거꾼, 즉 손님들이 많았고요.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해요. 집에 오기 전에 치사미를 만나서 술을 먹었고요. 그죠? 이런 조밀조밀한 사건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사건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기억시키고 싶은 건 여기다가 정리해 봅시다. 현대 소설이라고 했을 때 사건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바로 개연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정리해 놓자.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을 가르는 커다란 기준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훈련이 가능하셔야 되냐면 다음 위 소설에서, 다음 위 글에서 나타난 사건의 특징 혹은 사건의 연결이라는 문제 출제가 나왔다면 선택지에 개연성을 통한 혹은 사건과 사건의 어떤 유기적 관계를 통한 유기적 혹은 개연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이 현대소설의 사건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라는 얘기죠. 아내가 밑도 끝도 없이 죽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여보 행복해 그래서 뭐 I love you, I need you 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푹 죽어. 이게 무슨 뭐 살인사건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왠지 모르게 아침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뭔지 마지막에 이 아내가 잘못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깔아줬단 말이야. 우린 이거를 사건과 사건의 유기적 연결 혹은 그 사건이 개연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까? 고전소설과 만일에 대비를 해보면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사건과 사건의 유기성이 매우 떨어져요. 어찌 보면 연결고리 없이 그냥 사건들이 툭툭툭툭 그냥 이어지는 방식이라면 현대소설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 인과관계 혹은 인과적이라고도 해요. 인과적, 개연적, 유기성 이런 말들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개념을 공부할 때 단순히 그 개념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머릿속에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작품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어떤 작품과 적용해 볼 수 있고 어떤 갈래와 대비되고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개념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의 학습이 너희들의 수능에 너희들의 국어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거 하나 뭐야? 사건과 관련된 개념. 현대소설의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건은 연결이 어떻다. 현대소설의 경우 개연성, 유기적, 매우 인과적인 구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소설이 아닌 고전소설의 경우는 그와 대비된다. 그거를 알고 현대소설을 접하자. 됐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 복선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자. 이 복선이라는 얘기가 아까 이야기한 뭐하고 연결돼? 쌤 좀 전에 이야기한 개연성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유기적이라는 말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지? 여러분 이제 엄마나 혹은 할머니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집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유리컵이 쨍그랑 깨졌어. 뭔가 이상해. 이게 사실 불길한 예감, 어떤 사람들은 컵이 깨지면 싸움이 난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누가 죽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그런데 이제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이제 봤던 영화인데 제목이 이제 편지라는 영화야. 편지라는 영화에 여주인공이 나오고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둘이 서로 사랑을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죠. 여기까지 사실상 큰 갈등과 사건이 없어. 사랑해서 결혼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둘이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제 직장에 가고 부인이 혼자 집에 있는데 설거지하다가 그러니까 둘이 부부 찻잔을 써. 부부컵, 부부 머그컵. 그걸 쓰는데
남편 컵이 갑자기 쨍그랑 꺼지고 카메라가 거기를 쫙 클로즈업해. 그 남편 컵이 쭉 깨지고 어머 왜 이게 이유도 없이 갑자기 깨지지? 어머나? 응. 그거를 쫙 클로즈업해. 그리고 이제 살짝 오랫동안 비추죠. 그럼 우리는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는 뭘 느끼니? 뭐야 이 남자 혹시 잘못되는 거야? 이런 걸 느끼지 않아. 소설에서도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소설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똑같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영화에서는 그 남자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암에 걸리죠. 암에 걸려가지고 죽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가 나중에 이제 이 편지라는 영화예요. 엄청 슬픈 영화인데 나중에 혹시 너무 옛날 영화인가? 이런 거 그게 이제 복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소설들이랑 연결하면 복선과 관련돼서 이제 가장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는 뭐 황소론의 소나기, 그죠? 그다음에 뭐 장마 이런 다양한 소설 속에서 복선이라는 거를 그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복선이라는 것들을 왜 그리고 그것들을 그림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으며 그게 관련된 어떤 문제 유형들을 우리가 풀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나는 나왔죠.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경우 독자가 미리 뭐 할 수 있어야 돼? 짐작할 수 있도록 앞에서 뭐 해줘야 돼? 암시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복선이라고 하고 자 무엇이라고 정리가 돼요? 무엇이라고 정리가 돼요? 필연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그랬어. 다시 정리할게. 필연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그랬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밑도 끝도 없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야? 뭐야? 갑자기 왜 죽어? 헐, 재미없어. 이거거든. 그래서 필연성을 사건과 사건에 부여해주기 위한 복선의 장치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야? 신뢰성을 줘요. 몰입이 가능해.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들을 미리 짐작하고 암시하게 해주는. 선생님 그럼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재미없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지. 그래야 이 사건에 뭐가 가능해지는 거야? 이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뒷받침 근거가 된다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돈 줘. 나 엄마한테 돈 줘. 죄송합니다. 엄마 10만 원만 줘라고 했을 때 밑도 끝도 없이 줘. 내놔 그러냐고. 뭐가 있어? 뒷받침 근거가 있잖아. 그리고 약간 좀 연기도 하잖아. 엄마 내가 요즘 몸이 머리 아파 이러면서 연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뭐 돈이 좀 필요해.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그제서야 지갑을 열잖아. 사건도 같은 개념으로 복선을 파악하셔야 돼. 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알게 된 개념 무엇이야? 어떤 문제를 풀 것이야? 다 미소설에서 밑줄 친 부분이 소설 속에서 하고 있는 기능은 이라는 문제. 그러면 선택지에 복선을 통해 사건의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이 밑줄 친 부분들이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인물의 행위라든가 혹은 소재의 변화라든가 여러분들 소나기에서는 난 보랏빛이 좋아 뭐 이런 것들 인물의 대사나 행동 혹은 사물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복선으로서의 사건 제시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과 관련된 제시와 구성 그 다음에 복선이라는 것을 통한 문제 유형 두 가지가 확인됐고 지금 나 뭐하고 있는 거야? 현대소설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를 하고 있는 거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지금 벌써 이미 딴 생각이 들어왔는데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또 들어. 그냥 멍하니 계속 인강 듣지만 그 시간 낭비. 알았어? 눈 크게 뜨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 갑시다. 제시 방법이에요. 사건을 이제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사건 제시 방법이야. 이것도 아주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수능 국어에서 현대소설에서 아이들이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 혹은 너희들이 현대소설을 나는 잘하는데요. 혹은 난 현대소설 완전 빵인데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현대소설에서 중간에 딱 벽처럼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선택지야. 선택지에서 나오는 어휘 때문에 그래. 얘들아 시험 문제가 어떨 때는 어렵고 어떨 때는 쉽죠. 어떨 때는 잘 읽히는데 어떤 때는 안 읽히죠. 그럴 때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시험 문제 그지 같아. 이번 문제 완전히 뭐 그지 개그지. 진짜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그지 같아도 못 봤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한테는 핑계야. 시험 문제가 그지 같아도 1등급은 있어요. 여러분 수능이 어려울 때도 100점은 나왔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뭐지? 걔네들 이상한 애들이야. 또 이런다고. 자기가 잘못한 건 1도 얘기를 하지 않아. 오직 다 문제 탓. 잘하는 애는 그 잘하는 애가 이상한 탓.
내가 덜했고 내가 부족했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이 하셔야 되는 건 바로 어휘적인 것들을 쌓는 거야. 아, 쌤 그건 쉬우니까 안 할래요. 전 나와도 그런 거 다 맞아요. 이런 생각 혹시 갖는다면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쌤 저는 현재 소설이 다른 거는 다 되는데 현재 소설 좀 부족해요. 예? 다른 거 좀 어려운 건 다 되는데 뭐 쉬운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애들.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 어휘적인 부분들이야. 개념적인 부분들이야. 그런 아주 소소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튼튼히 쌓여 있어야 국어에서 흔들리지 않는 1등급, 흔들리지 않는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건 제재 방법과 관련돼서 선택지 이런 말들이 나와. 피카레스크, 사파식, 액자식. 이게 이미 저는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뭐 얼핏 들어는 봤는데 좀 확실하지는 않아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문제 나오면 대충 얼핏 찍어서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씩 그 의미를 물어보면은 글쎄요, 극적. 심지어 등급이 되게 높은 아이들의 경우에 고3이야. 등급이 높은 고3 아이의 경우에도 비유와 상징을 물었을 때 비유 상징 따로따로 정의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예를 물어봤을 때 그냥 비유랑 상징이랑 뭐 그냥 비슷한 거 아닌가? 그리고 왜 물어봐요? 이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어에서 개념적인 어휘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결국 나중에 승자가 될 거야. 똑바로 듣고 정확하게 체크하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랄게. 그러면 사건 전개 방식의 가장 커다란 건 일단은 시간이에요. 시간. 자, 이거 먼저 정리하고 합시다. 시간을 순서대로 따르는 건 뭐야? 그냥 순서대로 행동한다. 순행적 아니니? 맞아? 순서대로 행동한다. 순행적.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순서대로 행정하니까 순행적 구성. 쉬워요. 그러면 시험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구성 방식이다라고도 하고요. 순행적 구성 방식이라고도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모르면 안 돼.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면 집에 가요. 집인가요 지금? 가만히 있어. 알겠어? 그러면 순행적이라는 거는 순서대로다.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앞에다가 0만 붙이면 되잖아. 역순행적. 맞아? 그럼 역순행적은 사건의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것, 이걸 우리가 역순행적이라고 그래. 다시 역순행적이라고 그래. 됐어? 그럼 시간에 따라서 순행적, 역순행적.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 여기서 어휘의 양이 풍부한 자와 덜 풍부한 자가 좀 구분이 되는데 순행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어떻게 이야기해? 추보식 이렇게 이야기해. 다시 추보식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 순행적인 거는 다른 말로 추보식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순행적은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는데 보통 아이들이 추보식은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뒤로 간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추보식은 시간의 순서를 따르는 거야. 그 다음에 역순행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체적이라고도 이야기해. 그치? 그러면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 순행이거나 추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른다 역순행이거나 입체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요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네 가지의 말, 특히 추보식은 헷갈리지 말자. 그런 이야기들 너희들한테 정리를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뒤에도 나와 있지만은 사파라는 구성이 있고요. 사파는 여러분들 실제로 사파라는 건 뭐냐면 그림이 중간중간에 책에 들어가는 거죠. 에피소드 형식으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사파식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은 액자식 구성.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삽화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액자식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사파와 액자. 사파는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이 되면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삽입이 되면서 구성되는 방식. 액자는 여러분들 액자를 떠올리면 돼.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가서 외화가 나오고 내화가 나오는 방식을 액자식 구성. 근데 이 액자식 구성에서 핵심은 외화가 주된 내용이야? 내화가 주된 내용이야? 내화가 주된 내용이겠죠. 그러면 구성 다시 사건과 관련돼서 사파, 액자, 그지? 그 다음 순행,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흐르느냐 역행하느냐까지 정리가 됐어.
아주 중요한 개념들 나왔고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을 기억하면 좋아. 그러면 사건 전개 방식, 사건 제시 방식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예에서 보게 되면 황순원의 소나기와 관련돼 가지고 뭐가 나왔니? 그리고 비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비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고 엄청나게 불이 불었다. 라고 나면서 제법 붉은 흙탕물이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다. 소녀의 등에 돌릴 때 소녀가 순순히 피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복선을 통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입술이 파랗게 진리였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복성어 관련된 요소라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야. 인물들의 행위, 인물들의 모습이 그러면 소녀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 소녀가 뭔가 나중에 어디 아플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복선과 관련된 요소라고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구성 방법과 관련돼 가지고 좀 봅시다. 자, 그다음에 사건이 이제 구성될 때 너희들이 아마 그냥 조금 어떻게 약간 로봇처럼 좀 외운 것 중에 하나가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로봇처럼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로봇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구성으로 좀 기억하셔야 되냐면 원칙적으로 소설은 갈등에서 해소로 가는 거예요. 열차예요. 갈등에서 해소로 가는 열차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죠. 그래서 소설은 우리 삶의 뭐 진실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갈등과 사건의 연속이죠. 매일매일이 사건의 연속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돼? 해소가 되잖아. 시간이 지나가잖아.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일 수업에서 막 미칠 것 같죠. 이 수업은 도대체 뭐지? 이 선생님 나한테 왜 이러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 집에 가잖아. 학교 24시간, 저는 학교 24시간 있는데요. 없잖아. 결국 해소되잖아. 물론 해소 기간이 좀 길 때도 있죠. 며칠 갈 때도 있죠. 하지만 결국은 해소되잖아. 소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러면 단계별로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소되는 방식별로 구전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자, 어떤 문제를 풀 거야? 다음은 위 소설을 사건 구성 단계별로 분석을 했다. 구분을 지었다. 사건의 단계가 맞지 않은 것, 옳은 것, 그 감상이 바른 것 이런 방식의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내가 지난번에 1강에서도 얘기했는데 사건의 실마리는 전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전개도 많고 발단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사건의 실마리가 발단이 있다고들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좀 바뀌기도 해. 전개에 있기도 하고 발단에 있기도 하고 소설에 따라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발단의 큰 역할은 배경과 인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수능에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현대소설들의 어떤 구성 단계적으로 보면 발단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중요하다고 치부하는 인물의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게 사실은 발단이거든요. 인물의 특징과 성향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게 인물 부분이 발단이니까. 그래서 인물 문제를 내고자 했을 때 발단이 항상 거론이 돼. 그래서 인물 배경 문제가 나온다? 그럼 발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지? 그 다음에 사건의 실마리는 주로 이제 전개 파트인데 전개보다는 사실 사건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으면 물론 본격적인 전개는 당연한 거예요. 위기 절정으로 많이 가요. 근데 특히 절정을 많이 가겠죠. 사건을 다루고 싶다, 갈등을 다루고 싶다 하면 거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기에서는 그냥 고조되는 거고 절정은 뭐라? 갈등의 최고조다. 사건의 최고조에 이르겠죠. 가장 심화된 부분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결말을 예고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죠. 산으로 치면은 절정이 사실은 여기 부분이 여기. 그래서 최고점을 찍고 꼴락 넘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내려갈 거를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로 치게 되면 혹은 드라마를 치게 되면 막 주인공끼리의 갈등이 정말 최고조에 치매다가 결국 이제 해결의 기미가 조금 보이는 거야. 아, 저러다 죽겠네. 아유, 그래. 우리 팀 이제 이기겠어. 잘 싸웠어. 할 때 절정이 넘어가고 마지막 결말에서 이제 우리가 영화 보면 항상 결말에 뭐가 나오니? 경찰이 나오죠. 이제 온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제일 마지막. 이놈의 경찰들은 다 끝나면 와요. 다 죽이고 끝나면 와. 그러면 수고했어. 뭐 이러면서 이게 결말. 항상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구성 방식을 너희들이 소설을 다른 걸로 여기지 마세요. 항상 연계시키세요. 내가 봤던 영화,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과 항상 연관시키면서 함께 한다면 위기절정 결말이라는 부분들이 모두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좀 전에 정리한 부분들 구성 유형과 관련된 걸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 정리해보고 갑시다. 일단 현대소설의 구성은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구성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자, 형식적 인문을 기준으로 주요한 유형을 몇 가지만 좀 살피면 형식적으로 봤을 때 자, 체크합시다. 자, 사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파식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 뭐라고 이야기냐면 독립된 작은 이야기들이 전체에 같은 주제 아래 묶여 있거나 반대로 같은 주인공이 다른 이야기에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이야기가 중간에 이제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걸 이제 뭐 사파식을 뭐 피카레스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양한 말로도 정리하는데 사실은 간단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파는 혹은 이제 너희들이 드라마하고 시트콤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미니 시리즈는 어때요? 1회, 2회를 내가 못 봤어. 1회, 2회를 못 봤어. 그리고 3회를 봐야 돼. 그럼 3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야 1회, 2회 한번 봐야 되겠다. 궁금해. 왜냐면 3회에 나오는 부분들이 1회랑 2회랑 어떻게 되는 거야? 유기적인 사건적 연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소설의 구성이라면 피카레스크나 사파나 이런 구성들은 뭐냐면 시트콤과 같은 거야. 여러분 시트콤은 알잖아. 우리가 시트콤은 알잖아. 시트콤은 기본적으로 어때? 인물이랑 배경이랑은 항상 같죠. 인물 배경은 항상 같죠. 그런데 각 회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갈등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이게 다 어떻게 돼? 싹 다 해소되죠. 해결되고 한 해가 끝나죠.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돼? 또 다른 갈등이 나오죠. 또 다른 사건이 나오고 또 다른 게 또 시작되고 또 해결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나오고 해소가 되는 게 따로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사파의 형태 혹은 뭐 피카레스크 뭐 이런 방식으로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소설로 친다면 이걸 이제 연작 소설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구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연작 소설은 뭐 관촌수필이라든가 두 번이나 기출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뭐 난수공이라든가 원미동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머릿속에 좀 떠올리시면 돼요.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은 좀 필수적인 작품들이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은 배경이나 인물들이 나오면서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들이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사파식 구성이나 단계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선생님 이런 거 개념은 알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우리가 푸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실제로 만일에 원민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나왔다고 쳐요. 그런데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는 수능들의 어떤 그 유형 자체의 모습들이겠죠. 단순하게 그냥 소설 한 편의 한 단계만 그리는 형태를 조금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연작 소설의 경우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연작 소설은 하나 주제를 가지고 다르잖아. 그러면 하나의 선 안에 나 해가지고 원미동 사람들 안에 독립된 이야기가 따로따로 있거든. 그러면 가는 하나 뭐 일용할 양식 그다음에 나는 뭐 다른 것 우리 동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가와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 위 소설이 사파식 구성의 형태를 알 수 있게 하는 구성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혹은 독립된 이야기가 이루어진 소설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가능한 거야. 그럼 이 개념을 좀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 그리고 소설들에 대한 정리가 된 자와 모르고 있는 자는 달라질 거예요. 그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수는 아까 얘기한 거죠. 현재, 과거, 현재. 당연히 이거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간의 역전이라고 되어 있어. 시간을 거스르는 거야. 그지? 자, 인물의 현재 상황을 먼저 제시한 뒤 그런 상황이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과거 회상이나 고백 장면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밑줄 그어보자. 호기심을 유발하기가 좋다. 이게 이제 효과인데 여러분들은 어때? 소설의 개념들을 누차 이야기하고 있지만 항상 효과적인 부분, 그죠? 그다음에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는데 이렇게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했을 때 작가 입장에서 역순행적 구성 방식은 호기심 자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도 보게 되면 되게 많죠. 영화도 보게 되면은 주인공 잘생긴 주인공이 막 어떤 일이 막 벌어졌어. 그리고 첫 장면이 살인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많다. 누군가를 푹 찔러 그래.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과거로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지? 제가 쟤를 왜 찌르지? 그런지 알고 봤더니 이러이러한 사연에서 결국 마지막 장면 다시 또 찌른 장면으로 딱 연결이 딱 시켜놓으면 찌를 수밖에 없었구나. 아니 그렇다고 사람 찌르면 안 돼.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줘요. 그게 뭐야? 호기심 유발이라는 거죠.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시험에서
역순행적 구성이란 뭐냐가 아니라 다음 위 글에서 위 소설에서 사용한 구성 유형이 혹은 구성 방식이 갖고 있는 효과로 이렇게 그럼 두 단계를 거쳐야 돼. 하나는 이게 역순행적 방식인지를 작품을 통해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지? 이와 같은 역순행적 방식이 갖고 있는 효과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개념을 너희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맞아? 그럼 독자 호기심 유발에 탁월하다, 효과적이다 라는 말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이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역순행이라는 말까지 너희들이 좀 기억해주면 좋겠다. 자, 마지막 액자식. 그럼 아까 역순행에 반대는 순행이고 그죠? 역순행에 반대는 순행이고 입체, 추보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입체, 추보.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은 나왔네요.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있다. 자, 사실상 액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 그치?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으로 자, 흔히 작가가 다른 사람의 체험이나 다른 사건을 서술하는 형태를 띠는데 이때 자, 중요하다. 내부 이야기는 소설 전체의 핵심이다. 소설 전체의 핵심은 뭐다? 내부 이야기다. 그죠? 그리고 외부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객관화하여 이야기에 신뢰를 불어넣고 효과를 준다.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워요. 액자 소설은요. 그냥 뭐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있는 액자 같은 거요까지만 알고 있단 말이야. 액자 소설에서 외부 이야기가 갖는 역할과 효과, 내부 이야기가 갖는 역할과 효과, 액자 소설을 썼을 때 얻어진 소설 전체의 효과 이런 것들은 공부하지 않아. 몰라. 그리고 난 액자 소설을 안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정확하게 얼마큼 알고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풀고 있는가, 풀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맞출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기본기부터 탄탄히 올라가는 너희들이 되셔야 돼. 그러면 사실상 이런 말들이라는 거지. 내부 이야기가 외부 이야기보다 주되다. 요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놔. 그러면 외부 이야기는 어떤 역할을 해? 내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 그래서 내부 이야기를 좀 더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주게끔 하는 이야기가 외부 이야기의 역할이야. 그런데 이거를 너희들이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액자를 보면 안에 그림이 있잖아. 맞아? 너희가 친구가 수업 시간에 연습장 쭉 찢어가지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그냥 띡 줬어. 에? 그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인데 200만 원짜리 엄청나게 비싼 액자에다가 이 그림을 딱 넣어서 줬어. 어떤 그림이 더 있어 보이니? 이 그림이죠. 왜 그럴까? 액자 때문에 그렇죠. 그지? 액자가 뭘 돋보이게 하는. 그럼 액자의 역할은 뭐야? 여러분 이렇다고 해가지고 액자를 와, 이 액자 진짜 대박이다. 액자 사랑해. 액자를 사냐? 결국은 이 액자 때문에 뭐가 돋보이는 거야? 그림이 돋보이는 거죠. 맞아? 주된 거는 액자야, 그림이야? 그림이잖아. 그림이 주잖아. 그런데 이 액자에 따라서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달라지잖아. 그게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 각각의 역할이구나. 주된 건 내부 이야기지만 내부 이야기를 빛나게 해주는 게 외부 이야기고, 그러면 소설 전체로 봤을 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이런 액자 구성을 왜 쓰는 거야?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내부 이야기의 핵심적인 요소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으로 강조하면서 전달하기 위한 요소가 액자 구성의 핵심이더라는 거. 끝났네. 자, 그러면 중요한 구성 방식과 요소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봤고,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작품 문제가 있어. 거기 이제 넣어놨는데, 수행평가 발표를 할 때 세울 때 적절한 게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작품을 부분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쌤이 좀 확인하고 싶어. 앞부분 줄거리를 보니까 나는이 나와서, 자, 어떻게 연습하냐? 어떻게 연습하냐? 우리 한 게 뭐냐? 자, 적용해보자. 훈련해보자. 뭐냐? 나가 나오면 어떻게? 1인칭이라고 그랬어. 그지? 나가 나오면 어떻게? 1인칭이라고 그랬어. 나는 서울에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동석을 하게 됐는데,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는 그래서. 그럼 사실상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지. 자, 구성적으로 이거는 뭐야? 나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배운 게 바로 이거네요. 자, 이거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작품 속에서 주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가 고향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나 일제 착취 농토를 빼앗기고 서간도로 갔고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비참한 생활 끝에 부모님 그럼 계속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죠? 여기저기 떠돌며 고생만 하던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서나 돈도 벌지 못하고 초라하게 귀국으로 고향을 돌아오는 길이었다. 자, 그럼 무슨 상황이냐면 실제로 이제 이 소설을 보게 되면 나가 기차에서 그를 만나. 예? 그리고 이게 여러 번째 자, 이게 뭐니? 나 왜 이러니? 이게 우리나라 여기 일본이란 말이야. 그지? 실제로 이제 그라는 사람은 집이 대구인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소장농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된 거야? 온 가족이 중국으로 이주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를 잃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중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살겠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시 일본으로 가죠. 일본으로 갔더니 쉽나?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인으로서 일본에서 산다라는 건 정말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면 무시무시 개무시를 당했을 거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몇 년 만에 다시 대구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찍고 다시 대구로 왔죠. 그러니까 대구로 왔더니 어떻게 된 거야? 마을 자체가 완전히 휙 뒤집어 날아간 거죠. 옛날에 일제강점기 이전에 있었던 우리 고향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찾아볼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회한이라든가 슬픔 따위를 느끼고 거기서 이제 과거에 썸을 탔던 썸녀도 만나죠. 근데 그 썸녀도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안 됐군 하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가지고 일을 알아보려고 하던 찰나에 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쌤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쌤 정말 개불쌍하네요.가 아니라 여기서 이 앞부분의 줄거리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끄집어내야 되는가, 무엇을 분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물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아까 쌤이 이제 전강에서 이야기했던 인물 부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 그가 뭐가 되는 거야? 전형적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된 초점은 나야 그야. 그가 된다라는 거죠. 그가 주된 이야기라는 거죠. 알겠어? 차이 알겠어? 그가 주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전형적 인물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물에서 배운 거, 구성에서 배운 것들을 오버랩시키는 작품의 어떤 개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는 전형적 인물. 그 시대에 일제강점기 때 이주를 통해서 힘들었고, 그치? 그 다음에 핍박받았던 우리 민족의 모습의 전형, 대표성을 보여주는 그 인물이고, 그 인물인 나가 바라본 인물이기 때문에 매우 주된 인물이 되는 거고, 내가 바라보는 걸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화된 거야. 객관화됐다라는 게 뭐야? 사실적이라는 거고, 그거는 너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우리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또 한번 볼까요? 자, 소설상 특징하고 있는 거지. 소설상 특징하고 있는 거 어떤 거야? 대사가 많네. 대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구나. 그지? 고향에 가시면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뭔디요? 고향이 또 없어졌더만. 이거 뭐야? 사투리잖아. 사투리를 통해서 대구라는 지역의 특색을 알려줘. 뭔디요? 이건 아니다. 이건 대구도 아니라 막 사투리 섞이다. 얘가 왜 사투리가 막 섞이냐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뭔디요? 없어졌더만 경상도 아니냐? 그지? 그렇게 쭉 9년 동안 퍽어서 이거는 이제 왜? 난 서울 사람이니까. 그죠?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만.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훨씬 없더만. 내가 지금 무슨 사투리 하고 있니? 경상도야, 경상도. 아주 폐명이 되었단 말씀이요? 그렇구만. 무너지다만 다음 주에 한다 또만. 우리 살던 집도야 어쩌고저쩌고 하는 기요. 대구니까 대구 사투리 느낌으로 여러분들 해석해서 들어.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거야 지금. 마지막 요거 볼까?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보셔야 돼. 이것 때문에 그래.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인의 얼굴을 봤다. 그럼 조선인의 얼굴을 봤다라는 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조선인의 얼굴을 봤다라는 건 이 그가 뭐란 얘기야. 조선인의 얼굴이라는 거고, 조선인의 얼굴이라는 건 결국 대표란다라는 거. 그게 전형적 인물이라는 거죠. 그럼 시험 이걸 수능 문제를 실제로 봤다면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걸 찾았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는 인물은 전형적 인물에 속하며 조선인의 당대 시대의 조선인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로서의 그일 거고, 구성적으로 나는 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주된 사람은 그의 사건이 되는 거고,
서술 방식으로 치면 대화를 통해 그의 말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과 모습들이 그려지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사투리의 사용을 통해 현장감과 생동감 있게 그의 방식이나 삶의 모습들을 그려낼 수 있고 까지 끄집어내는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소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조금 안 돼요라는 친구들은 지금 내간 방식대로 소설을 좀 봤으면 좋겠어. 마지막에 아빈 이게 지금 다 뭐예요? 당시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특징은 이거 소설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벼섬이나 나는 전토, 신장로 되고요. 말마디 하는 친구, 감옥서 가고요. 노래가 마지막에 삽입됐다라는 거죠. 그쵸? 이 소설의 특징이야. 소설장 특징이야. 노래 삽입. 그러면 적절한 거 풀어봐. 몇 번이겠니? 몇 번이겠니? 3번이라는 거죠. 그죠? 식민지 상황, 힘든 삶, 전형적인 인물로 글을 연구한다. 전형적인 인물로 글을 연구한다. 됐니? 됐니? 그럼 딱 떨어지잖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건과 관련된 것들 머릿속에 꼭 문제하고 연결되는 주요한 개념과 심화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훈련하시고 연습하시면서 웅쌤국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